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량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다주택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존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거의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 너무 크거나 하다면 1년에 50%, 2년에 100%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다주택자 전원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인 건지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발언 이후에 금융위에 저희가 취재해 봤을 때도 금융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어떤 취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최근의 상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발언을 하면 금융위가 부랴부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다주택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부류들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등록 다주택자. 이거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등록 다주택자. 예. 지자체와 국세청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흔히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고요. 이건 비주택 임대사업자고 또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나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겠다 하고 국세청에까지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등록 다주택자입니다. 예. 이 두 부류의 대출 형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무등록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주담대가 가계대출이에요. 예, 우리 흔히 하는 가계대출. 이게 6.27 대책 이후로는 신규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불가. 절대 안 돼. LTV 빵. 예, 담보 인정 비율 빵.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안 돼. 예, 다 안 돼. 모두 안 돼. 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은행 내부에서 그냥 그 은행에서 대출 형태만 갈아타는 재대출은 가능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우리가 만기 30년, 40년짜리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리가 높은 어떤 고정금리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한 은행에서 나는 다시 대출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변동금리로 해서 대출을 낮출 거야. 이런 경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만약 예를 들면 KB은행에서 나는 금리가 낮은 하나은행으로 갈아탈 거야. 이것은 안 된다. 다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는 불가해요. 자, 그런데 이건 무등록 다주택자가 있는 반면에 이 등록 다주택자, 이거는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예요. 이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예요. 우리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 대출을 내요.
이거 양문석 국회의원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았고 문제됐죠. 이런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양문석의 경우에는 그걸 악용한 거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거나 하겠죠. 요런 경우 등록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계대출에 쓰는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죠. 이건 받지 않고 RTI를 받습니다. RTI가 뭐냐?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따져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1,500만 원, 1.5배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겠죠. 자, 이런 등록 다주택자의 대출 형태를 보면 기존에 보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3년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마다 연장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기존에는 만기 연장 시에 이 RTI를 제대로 안 받대요. 만약에 3억 대출을 받았어요. 3억 대출을 받았는데 RTI가 안 돼. 그런데 은행에서는 뭐 어차피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고 돈만 안 떼이면 되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연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같은 은행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년 연장을 받고 3년 만기가 돼서 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거다 그러면 그 다른 은행에서는 요 RTI를 엄격하게 받답니다. 그래서 요 RTI 부분을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서 금융당국에서 RTI 부분을 좀 깐깐히 보겠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만기 연장, 그 다음에 갈아타기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DSR과 RTI, 무등록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무등록 다주택자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형태 DSR, RTI 이렇게 적용받는다고 했죠. 보면 DSR은 개인, 그 다음에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SR은 40% 이내입니다. RTI가 적용된 임대사업자들, 요건 부동산 임대사업자, 요거 사업자 대출이죠. 이게 주택 임대사업자도 되지만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곳도 다 이런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RTI, 연간 대출이자 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주택은 1.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은 무엇이냐? 다주택자의 모든 대출을 차단해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주택자의 타행 대환대출뿐만 아니라 같은 은행에서 재대출 받는 것도 차단하겠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만기 연장 시 같은 은행에서 연장을 해주더라도 RTI 엄격하게 적용하겠죠. 예. 최악의 경우에는 만기 연장 거부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3년 만기 연장 뒤에 다시 다른 은행에서 3년 만기로 또 신규 대출 받는 경우 이 갈아타기 차단하겠죠. 못하게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 다주택자들이 악의 근원이라서 그럴까요? 악의 축이라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을 계속 올려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올라가나요? 예, 올라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투기 수요가 붙었을 때죠. 그러면 그 투기 수요가 붙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주택이 공급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보세요. 자, 이건 서울의 주택 공급, 이 막대 그래프는 공급량, 요 선은 수요입니다. 적정 수요는 아파트만 따져보면 4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 이렇고 27년, 28년, 29년 이렇습니다. 예,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19년, 20년 요때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정 수요가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은 로켓을 쏜 것처럼 폭등을 했죠. 왜 폭등을 했나요?
유동성,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유동성이 밀어올렸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뛰는 이유, 먼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 지금 그래프는 우리 이제 흔히 부동산 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고 통용되는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요 수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2026년에 이쪽 지금 앱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집계했을 때는 약 4,000에서 7,000 세대 나오는데 서울시가 집계했을 때는 한 2만 세대 정도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집계가 안 돼요. 근데 서울시는 그걸 다 집계하면 한 2만 세대가 나와요. 2만 세대가 나오더라도 한 50%밖에 안 됩니다. 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면 그러면 자, 서울이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면 경기도라도 좀 주택이 공급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보면 경기도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합쳐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하죠. 부족해요. 예. 그러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제빵사가 돼서 빵처럼 아파트를 찍어내면 좋으련만 그건 안 되는 거고 방법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해서 그 공급을 채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임대 시장, 전월세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월세의 어떤 공급 물량이었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이게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수요는 아니 공급은 지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월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그걸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 임대 수요도 주는 것이다. 예,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초식이지? 무슨 논리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무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임대로 살고 있고 이 무주택자가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이 임대 수요가 사라지는 것 같다. 요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예요. 그런데 임대시장에서 우리 흔히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거나 직장을 잡아서 또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잡을 잡아서 또 올라온다거나 이러면 새로운 임대 수요가 생깁니다. 예, 새로운 임대 수요가 생기는데 그런 새로운 임대 수요가 생기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이런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전월세 시장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월세 시장의 전월세 씨가 마르고 전세가, 월세가가 폭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서 피해는 서민들과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논리는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뭐 전월세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월세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SNS에서 하는 말 중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복제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대로 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대표적인 폭락론자들이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논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폭락론자들은 이런 논리를 펼쳤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폭락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부동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주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은 상업용 부동산, 토지, 오피스 이런 걸로부터 왔어요. 좀 맥락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저는 대표적인 폭락론자들 한 3명 있죠.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세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난 시절에 본인의 어떤 전망이나 관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성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전망과 관측이 왜 틀렸는지를 먼저 되돌아본 뒤에 다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값 떨어질 거야 줌을 외고 있습니다. 예. 집값 떨어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집값이 잠시 주춤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분명히 주춤할 겁니다. 예,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을 테고 그게 소화되는 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주춤할 거예요. 서울 집값 상승폭도 지금 3주째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하락 반전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주춤하고 조정을 겪거나 정체를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급 부족을 낳은 장본인은 어디냐?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예, 모든 정부의 책임입니다.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일단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을 것도 내놓을 거지만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LH의 공공 부분에서 해결할 것이다. 공공 부분이 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임대 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이 차지합니다. 예. 이걸 일거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천천히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모두 바꿀 수 있을까? 힘들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알림 버튼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